조갑제 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조갑제 TV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게 된 지가 한 2달밖에 되지 않지만은 구독을 하시는 분이 3만 명, 누적 접속자가 600만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거나 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조갑제 TV가 보충해 드리면서 이 세상을 좀 정확하게 또는 밝게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투표일까지 5일 남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5일 뒤에 펼쳐지는 세상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택시를 탔더니 저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많이 탑니다. 하루에는 10번씩 탑니다. 택시 운전사 한 60대 되신 분이 자기는 문재인 후보만 아니면은 좋겠는데 문제는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노년층, 보수층에서는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찍으면 과연 당선이 될 것이냐. 이렇게 자신 없어 하고 또는 혼란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표장에 나갈 흥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많고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체 유권자에서 50세 이상이 약 45%, 그 이하가 55%인데, 통상 대통령 선거에서 이 50세 이상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이 사전 투표율이 25%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4명 중에 1명은 이미 투표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높으냐? 먼저 찍고 그날은 놀러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나이 드신 분들이 또는 산업화 세력이 또는 보수 세력이 주도했던 이 세상을 선거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는 그 열망이 반영된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수층, 노년층에 계시는 분들과 이 50세 이하의 이 젊은 층의 세계는 여러 생각이나 가치관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 대결적 요소가 아주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호남 대결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대선 구조가 아닙니다, 이번은.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념적 대결, 좌우 대결로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젊은 층이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수층에서는 이번 선거는 체제가 걸린 선거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면 민중주의적 체제냐, 굉장히 이 중요한 국가의 진로와 정체성이 걸린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층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패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찬스다. 문재인 후보가 그런 뜻을 받아들여 적폐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 척결이냐 아니면은 체제 수호냐, 이것의 대결입니다. 젊은 층은 부패 척결을 원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이러니까 서로 공통된 주제는 아니지만은 서로 각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있어서
이 법치가 무너지고 언론은 선동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대통령 인민재판을 하고 해서 이루어진 이것은 탄핵이지만 사실은 정변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을 위배한 판결을 한 일종의 탄핵 쿠데타다. 이런 시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젊은 층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 이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부패 세력을 청산할 기회다. 촛불 민심이 한번 폭발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까지 시켰으니까 이제는 우리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거가 일종의 그 완결편이 된다.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새 세상 만들기다. 새로운 세상 만드는 완결편으로서 이번 선거를 생각하는. 이러니까 이 같은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두 세력이 5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치 38선처럼 이렇게 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인 것입니다. 우선 이번 선거가 이게 혁명적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반공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되었다는 사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다. 그런데 이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뇌물로 받은 돈이 있고 그것은 검찰이 환수를 해야 될 텐데, 뇌물로 받은 돈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한 푼도 없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뇌물이라고 규정한 돈은 지금 두 재단에 있고 최순실 씨가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뇌물죄가 무리하게 적용되었다는 뜻입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 인물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도망갈 사람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구속시켜놓고 재판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 세력과 맞서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반국가적 문화계 인사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죄로 규정되어서 지금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재용, 김기춘 이 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이상으로 이번 선거판이 민중혁명적 논리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는 달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명의 계절입니다. 지금 혁명의 계절이에요. 이 선거도 혁명의 와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중혁명의 와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혁명의 계절에는 사실이나 합리성이나 법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혁명의 논리, 혁명적 열정 또는 힘이 통하는 시대가 바로 이 혁명적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에 기초한 법 해석 그리고 헌법에 맞는 어떤 정책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것이 이 혁명적 상황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혁명적 상황의 주도자는 좌파 세력과 언론이었습니다. 혁명적 상황이 되면은 이 언론이 사실 전달 기관의 역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선동기관이 되어버립니다. 프라우다라든지 인민일보라든지 북한은 노동신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탄핵 사태 때 한국 언론은 바로 보도기관이 아닌
선동기관의 역할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의 난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언론의 난이 촛불 시위의 형태로, 지금은 또 이런 60일 선거의 형태로 지금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폭풍처럼 쏟아지는 언론의 박근혜 공격은 촛불 시위를 확산시킨 일종의 휘발유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은 10만 명도 되지 않는 군중수를 부풀려가지고 100만 촛불 시위라고 선전해 주었습니다.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맨 먼저 새누리당 안에 있던 비박계, 친박계에 밀려있던 비박계가 원한을 품고 배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파와 싸우면서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개혁을 하려 했던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좌파와 손잡았습니다. 이것이 탄핵 사태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죠. 검찰과 특검은 완전히 견제가 풀렸습니다. 언론이 검찰과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 비판해야 하는데 오히려 응원 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찰, 특검, 국회, 언론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방향성은 북한 노동신문이 격려를 할 정도의 북한 정권이 바라는 방향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언론의 집중적인 선동, 그것을 뒷받침한 검찰의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이런 게 다 한 덩어리가 되니까 여론도 영향을 받아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었습니다.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했으면 80%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도 언론의 선동 보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80%의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고 이 왜곡된 여론은 이 선거판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언론에 의해서 그리고 검찰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왜곡된 여론 구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이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보수 후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수는 이 사태를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체제 탄핵이라고 보지만은 이 80% 왜곡된 이 80%의 여론은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등등 이 관여한 부패 사건이다. 부패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체제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패 사건이니까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이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이란 이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는 아주 살벌하고 반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이게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TV 토론 끝날 때마다 나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즉 젊은 층의 이 부패 척결에 대한 열망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40대 여성과 이야기를 하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했다가 철회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명박의 아바타다 하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그걸 보고는 안철수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문재인을 찍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닌데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게 왜 그렇게 싫으냐 하니까
그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를 조사하지 않을 것 아니냐. 즉, 이 40대 여성은 집권하면은 박근혜의 부정 연장선상에서 이명박 시절의 부정까지 정권적 차원에서 수사 단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혁명적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언론, 검찰, 특검, 국회, 헌법재판소 이 법을 집행하고 사실을 보도하고 법을 해석하고 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만드는 일종의 심판관 역할을 하는 이 기구들이 법을 멋대로 해석을 하고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심판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이 선수가 되어가지고 운동장에서 어느 편에 서가지고 같이 뛰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혁명적 상황으로 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이 사실을 포기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자동적으로 발부하는 이런 기구로 전락하고 헌법재판소도 8대 0이라는 전체주의 국가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방적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도덕성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상황이 혁명적으로 굴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소신 그리고 직업정신, 법치의식을 다 던졌다.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3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 정신을 파괴한 일종의 탄핵 쿠데타였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악문입니다. 이것을 잘못 쓴 문장이라고 그러죠. 악문, 나쁜 문장을 악문이라고 그럽니다. 명문의 반대말이에요. 표절 수준의 국회 탄핵 소추장을 그대로 추인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법치 역사에서 영원히 5점으로 남게 될 이 탄핵 결정문은 앞으로 끊임없이 평가되고 비판되고 그리고 무효화되어야 한국의 법치주의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와 연약한 헌정 질서에 대못을 박은 결정문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의해서 60일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는 이미 탄핵 사태를 주도하면서부터 대통령 파면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은 출발선에 서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려가서 한 10m, 20m 먼저 달려가는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추인해 준 것이 바로 탄핵 결정과 60일 선거죠. 이 60일 선거는 문재인 후보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헌법재판소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다 하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어요. 도주, 증거인멸의 위험이 하나도 없는 대통령을 왜 구속시킵니까? 그것도 바로 이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왕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러난 왕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청교도 혁명 때 찰스 1세는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갔습니다. 19세기 말에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는 물러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피신하려고 가다가 잡혀갔어요. 두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길로틴으로 목을 쳤습니다. 1917년에 니콜라이 2세 러시아 혁명 어떻게 됐습니까? 퇴위죠. 왕위 자리에서 물러나서 피신하고 그리고 공산당이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그 백군은 볼셰비키 혁명에 반대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가족을 몽땅 다 사살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몰아내는 것으로 그만두지 않고 굳이 무리하게 말이 안 되는 뇌물죄를 씌워서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퇴임 또는 파면으로 끝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이 탄핵 사태, 정변의 주도자들이 노리는 바가 뭐냐 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구속이었는지 그런 분위기에 검찰이 협조한 건지 나중에 한번 강력하게 세게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검찰, 특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들은 언론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의 존재 이유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또 달라지는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인권과 공익을 수호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이 법체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좌편향 언론과 귀족 노조가 촛불 시위를 폭발시키고 선동된 여론이 지배하니까 법리의 해석권을 양도하고 법을 민중혁명의 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들 법 집행자들이. 그리하여 이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무리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보수 세력은 탄핵 주도 세력의 집중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축되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는데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위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자포자기죠. 지도자가 자신을 지킬 수 없으면, 누구나 권력을 가졌던 지도자가 자신을 지키는 노력을 포기해버리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보수도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추락하고 위축되고 또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총선 전에 한 35%가 나는 보수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25%로 줄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좌파라고 부르고 자신들은 진보라고 부르는 이 층은 35%로 커졌습니다. 이런 위축되고 분열된 보수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보수 대통령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자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단결하고 중도와 손을 잡으면은 반문재인, 반좌파 연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찬스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문재인 또는 반좌파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후보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지율을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를 단결시키면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보수 단일화로는 되지 않고 보수 중도 단일화라야만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 또 이 보수 중도가 단합한다는 것은 호남과 영남을 통합하는 국민통합적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탄핵
세력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보수 세력도 우리만 뭉치면은 이길다 이렇게 나오니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그리하여 기회의 창이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선거는, 현재는 2위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2위 경쟁.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2위 경쟁을 하는 형국인데, 이게 시간이 충분하면은 2위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한 걸음 더 올라가서 1위에 도전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5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절대적 제약 요인으로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다른 보수 정치인이 보여주지 못한 서민성, 혁신성, 공격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의 입장에 서니까 이렇게 과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수의 한계를 넘어서 중도층과 젊은 층으로까지 세를 확산시키는 데는 너무나 큰 장벽이, 세대 간의 장벽이 있습니다. 보수는 홍준표 후보를 아주 과감한 지도자로 높게 평가하지만, 젊은 층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와 홍준표 이미지를 이퀄시켜서 같은 사람이다, 적폐 세력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부수고 지지율을 30% 이상으로 이렇게 높이기에는 이 또한 시간이란 절대적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아주 절대적 불리한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만 해도 대단하고, 앞으로 한국의 보수 세력을 단합시키고 재건하는데 이 홍준표 후보가 가진 혁신성, 특히 한국의 특권층을 비판하고 특권층을 개혁해가지고 참다운 법치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비전이라든지, 그분이 살아온 생애와 아주 어울리는 공격적, 또 그야말로 당당한 서민이란 이 이미지에 맞는 이런 행동이 앞으로 홍준표 후보를 미래의 지도자, 또 미래의 어떤 대통령감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번 선거가 설사 보수가 패배하더라도 남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2016년 12월 9일에 시작된, 12월 9일이 바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촛불혁명이라고 할까요? 민중혁명이라고 할까요? 또는 탄핵정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태가 5달 만에 약 150일 만에 5월 9일에 일단락됩니다.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는 것은 이 민중혁명의 과정에서 최종 승자,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혁명은 정권 교체와 다릅니다. 혁명에 성공하면은 그 권력을 잡고 자기들이 반혁명 세력이라고 규정한 세력에 대한 숙청이나 보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이명박 정부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을 또 조사하겠다고, 그래서 명백한 정치보복 선언입니다. 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 세력은 좌파 운동권 세력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그 성격은 좌파 운동권 정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와도 다르고 노무현 정부와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는 이들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세포처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깊숙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서울시 등 이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리고 수많은 좌파 교육감이 이끄는 이 교육 행정의 현장에도 그리고 정교조, 민노총,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등에 이미 포진해 있는 이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대통령의 비호를 받는다. 대통령과 협력한다 하는 이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과 검찰권을 장악한 대통령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 사회 곳곳에 포진한 좌파 운동권 세력과 한덩어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중주의적 세계관, 개업투쟁론적 국가관, 역사관, 부정적 역사관, 한미동맹에 대한 반감, 북한 정권에 대한 호감, 이런 게 합쳐져서 정책으로 집행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과 진로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은 헌법에 적힌 대로 반공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시장경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이런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헌법 10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좌파 운동권 세력은 그런 것을 아마 용인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파 운동권이 지향하는 목표는 그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또는 민중입니다. 또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반공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공산당하고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민족 전체가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 북한 동포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또 독재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하고는 싸우는데 북한의 독재 정권하고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 없어요. 인종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민족, 민중, 평등, 평화, 진보, 복지 이런 좋은 단어를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탈한다고 해가지고 이 천하대사를 바꿀 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따는 될 겁니다.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반인류 범죄 집단인 김정은 정권을 편들거나 비호하거나 잘 봐달라고 하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아주 미화가 되는 거고 경멸을 받는 거죠. 물론 정권을 잡으면 뭐 생각이 달라지고 현실적으로 되니까 지금 말하는 것과 그대로 실천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국가 정체성의 변경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의 성공 사례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채택을 하고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해양문화권, 즉 자유진영에 속했다는 뜻이죠. 이 두 개가 다 달라질 가능성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즉 언론의 자유 훼손되고, 선거의 자유도 훼손되고, 법치민주주의도 위협받고, 한미동맹도 위협받으면 정체성의 위기와 국가 진로의 위기가 동시에 오는 거죠. 이걸 외우내환이라 부르죠. 외우내환이 덮친다. 그러면 국내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틀림없이
분열과 갈등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분열에 북한 노동당 정권이 남한의 종북 세력을 부추겨가지고 개입을 하고 여기에 북한 핵이라는 핵무기라는 것이 하나의 변수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안보의 위기를 넘어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존 위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 지금 한국인들은 특히 젊은 층은 살고 죽는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패 청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 핵 문제 해결은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덤벼드는데 근데 문재인 정권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말리는 입장으로 바뀌면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해가지고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좌우 대결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전적 구조를 폭발시킬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최악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그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정권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최악의 선택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갈 것이다.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최선이 될 것이다. 차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못하면은 한국은 전쟁을 부를 수도 있고 내전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실패하면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군대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 군대가 질서유지 차원에서 나오는 경우가 1936년 스페인 그리고 1970년 칠레 그리고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이집트에서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을 해가지고 반군대적인 군대를 자극하는 정책을 펴다가 또 중산층이 반발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군대가 다시 나와서 싹 쓸어버리고 지금 다시 또 군사정권으로 돌아간 이런 악순환이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이번에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투표를 5일 동안 남겨놓았으니까 이 5일 사이에 뭐 기적적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아무 준비 없이 5월 9일을 맞는 것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준비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최악의 선택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투표일에는 가족까지 다 이끌고 나가서 표를 찍어야 됩니다. 표를 찍은 사람만이 그 다음 일어날 상황에 대한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